앞서 119 뺑뺑이에 대한 문제에 대해 119 통계를 기반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어서 응급실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나가 볼 건데, 응급실은 보다시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응급의료기관 종류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일단 발음이 어려우니까 이하 권역센터, 지역센터, 지역기관으로 이렇게 좀 부를게요. 정리한 표는 이렇습니다. 응급의료기관 현황 통계를 요약한 내용이고, 이젠이라는 그 응급 포털에서 가져온 통계입니다. 권역, 지역센터, 지역기관, 그리고 응급의료시설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조금 뒤에 다룰 예정이고, 이렇게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여요. 매년마다. 하지만 이제 기관은 점점 감소하고 있죠. 승격을 해서 감소를 한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고, 하지만 이때는 5개가 증가했는데 개수는 그대로인 것을 본다면은 폐쇄를 했거나 망했거나 그런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어요. 일단 우리가 보는 응급실의 모습은 어떠냐면은 이렇습니다. 새빨간 간판들이 많죠. 응급의료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응급의료시설은 보통 그냥 이렇게 응급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금 간소하게. 평가를 받는 그런 기관들은 지역기관 이렇게 있고요. 지역응급의료기관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그 위에 단계 지역응급의료센터 이렇게 보통 있죠. 그리고 제일 위에 권역응급의료센터 이렇게 보통 간판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권역외상센터, 뭐 여러 전문 분야에 대한 센터들도 있기도 해요. 큰 카테고리로 이렇게 분류를 했고, 권역센터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17년에서 23년 12월달 가장 최근 통계에서는 11개가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지역센터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계속 증가하고 있는 모습 보이죠. 기관은 262개에서 거의 30개 감소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응급의료시설 같은 것도 뭐 이렇게 조금 감소한 최선을 보이고요. 권역센터에 대한 기준을 좀 보려고 해요. 일단 시설 부분에서 응급환자 진료구역 10병상 이상, 중환구역 8병상 이상 이렇게 있고, 그리고 장비 부분에서도 심전도기, 심장충격기, 인공호흡기, 환자 감시장치 등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이거는 응급실 전용으로 놔둬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 빌려오고 뭐 중환자실에 있는 뭐 그런 장비들이 아닌 응급실에서만 이용하는 그런 장비들이어야 해요. 그리고 밑에는 의료기관 자체에 있는 장비, 뭐 중환자실에 있어도 되고 다른 부서에 있어도 되는 그런 것들, 내압 감시 장비, 에크모, CRRT 장비, 인큐베이터 등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그리고 의사 부분에서 저는 이게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 응급실 전담 응급의학 전문의 5명 이상, 응급의학 전문의 이거를 조금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간호사 같은 경우에도 응급실 전담 간호사 25명 이상, 밑에는 이제 매년 내원 환자 수가 3만 명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 3명을 추가로 확보 고용하고 5,000명마다 3명을 추가로 확보 고용할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기준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권역센터가 되지 못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그 권역 아래 단계인 지역센터를 볼게요. 보면은 시설의 환자 분류소, 검사실, 응급환자 진료구역 20베드 이상, 방사선실, 일반 촬영실, 처치실 등 이런 것들이 있고, 아까 권역에서는 이런 것들이 안 나왔죠. 아마도 이런 것을 포함하고 추가적으로 그런 시설들이 있어야 권역으로 된다는 그런 느낌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비 같은 경우에도 제세동기, 인공호흡기, 주입기, 이거는 아마 인퓨전 펌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초음파 검사기, 이동 환자 감시장치, 보통은 뭐 EKG 모니터, 그냥 모니터라고 하죠. 부착형 흡인기, 이제 월 석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급속 혈액 가온 주입기, 그리고 보온포, CT 촬영기, 일반 엑스선 촬영기 등 이런 게 있어야 한다. 이제 지금 보니까 제가 지역센터 응급실에 일할 때 한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초음파 검사기를 무조건 사주세요. 급속 혈액 가온 주입기를 무조건 사주세요. 이제 그거를 병원 경영진의 응급실 의사 선생님이 3억짜리 초음파기를 사달라고 하고 이제 가온 주입기를 구매해야 된다고 엄청 어필을 하고 결국에는 샀던 그런 일화가 있는데, 저는 그 당시에 와, 우리 응급실 정말 선진 의료를 위해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는구나, 병원도 지원을 아끼지 않는구나, 사주는 걸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이 평가 기준에 맞게 그렇게 구비를 한 거 아닐까. 그래서 비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산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보니까 그런 과거가 잠깐 떠올랐고, 그리고 응급실 부분에서, 그러니까 인력 부분의 의사의 응급실 전담 전문의 2인 이상을 포함한 전담의사 4인 이상, 아까 권역이랑 달리 편이 조금 다르죠. 이어서 지역기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응급환자 진료구역 10병상 이상, 만약에 응급실에 1만 명 미만으로 온다 그러면은 5병상 이상으로만 하면 된다. 그리고 검사실 1개 이상, 처치실 등 이렇게 있어야 되고요. 장비는 제세동기, 인공호흡기, 주입기, 환자 감시장치, 엑스레이실, 그리고 의사 부분에는 응급실 전담의사 2명 또는 1명 이상 이렇게 나와 있고, 아마 2명 또는 1명이란 거 보니까 10병상, 환자 1만 명 이상일 때는 2명이고
1만 명 미만일 때는 1명 이상,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보다시피 지역센터랑 비교해본다면은 시설 부분에서 아주 기본적인 환자가 조금이라도 응급하면은 지역센터 이상으로 보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저는 과거에 여기서 실습을 한 적이 있거든요. 학생 때. 그래서 거의 다 팅구더라고요. 위에 단계인 그런 데를 가라. 제가 실습했던 곳이 일부 예시겠지만은 그런 거를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있었던 응급의료기관 외 응급의료시설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는 평가 기준도 찾기가 어려웠어요. 일단 법에 나와 있는 걸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응급의료시설 설치 운영하려면은 이런 게 필요하다. 이제 설치 기준에는 세부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응급의료기관의 명칭과 혼돈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렇게 표현해라고 했는데 그래서 보다시피 그냥 이렇게 응급실이라고 확연히 차이가 나죠. 이렇게 이 기관들하고 이 간판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기준 때문에 그렇게 표기를 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처치 및 치수를 위한 병상을 구비할 것, 의사 1명 및 간호사 1명 이상이 24시간 근무할 것. 그래서 이제 그 의사는 GP라고 이야기하는 일반의여도 상관없고 그냥 내과든 외과든 일단 의사면 된다. 이제 그 의사가 24시간 근무하는 교대 근무제로 운영을 하든 뭐 한 명이 쪽잠을 자며 24시간 풀로 풀타임을 뛰든 일단 자리에만 앉혀놔라. 그런 기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엑스레이 검사, 혈액성분 및 화학검사, 동맥혈가스 분석, 요분석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 동맥혈가스 분석은 조금 구비하기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이 두 가지는 기본적인 검사, 이제 요양병원에도 있는 그런 검사 기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충분히 갖출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심폐소생술에 필요한 후두경 및 기도색관 장비를 구비하고 있을 것. 응급박스, 이제 이머저시 박스라 해가지고 이 박스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구비하는데 어려울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자그마한 이런 박스 있으면 되거든요. 제가 일하는 요양병원에도 병동마다 하나씩 구비를 하고 있는 거라서 이거는 전혀 어려운 게 아니라는 점. 일단 이런 규모까지 운영이 된다는 점을 설명드리고요. 이제 메인으로 볼 것은 이제 각 응급의료기관을 비교해가며 볼 건데 차이 나는 부분은 빨간 부분으로 칠했습니다. 시설이나 장비 부분에서는 이제 권역으로 갈수록 보다 많은 그런 다양한 시설들이 있죠. 장비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점점 더 많은 장비들이 이렇게 기준에 포함되고요. 그리고 기준도 까다로운 부분을 보이고 있죠. 그 다음에 의사 부분에 아까 제가 이 응급의학 전문의 5인 이상을 잘 봐달라고 했죠. 권역은 정확히 응급의학 전문의 5명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지역센터에서는 응급의학 전문의가 아닌 응급실 전담 전문의 2인 이상을 포함한 전담 의사 4인 이상.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응급실 전문의를 고용해도 상관없지만은 응급실을 맡아줄 수 있는 외과나 내과 전문의여도 크게 상관이 없지 않을까, 이제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전문의를 2명 고용하고 나머지 4명은 그냥 일반 의사여도 상관이 없다. 제도적으로는 이제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응급실의 경쟁력과 나은 환자 진료와 뭐 진단 같은 그런 부분을 위해서 실제로 권역으로 승격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위해 응급의학 전문의를 고용하는 곳이 많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에 관심이 없는 병원이라면은 그냥 구색 갖추기식으로 이렇게 딱 기준에 맞게만 그냥 배치해 놓은 곳도 있을 거예요. 과거의 기억을 떠올려보면은 응급의학 전문의가 있었는데 6명인가 있었어요. 이제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한 분이 그만두고 다른 한 분이 그만두면서 근무가 안 돌아가는 그런 상황에 병원의 응급실을 볼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 의사 선생님을 당직 알바 느낌으로 뛰어달라 해가지고 일당 줘가면서 땜빵을 했던 그런 썰도 있고, 내과 의사를 잠깐 써서 인력 공백을 메꾼 상황도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지역기관으로 가보면은 전문의까지도 필요가 없다. 그냥 응급실 전담 의사, 응급실만 전적으로 맡을 수 있는 의사 2명 또는 1명 이상이면 된다. 이제 이런 것을 종합해서 본다면은 이제 환자 입장에서 지역기관보다는 지역센터보다는 권역센터 이렇게 진료를 받고 싶은 게 당연한 거겠죠. 의료 서비스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나은 시설, 상대적으로 나은 장비, 상대적으로 나은 인력 상황, 그런 것을 본다면은 아주 당연한 거겠죠. 권역센터, 지역센터, 응급기관 이렇게 이송된 통계는 없어가지고 조금 아쉽긴 한데 이런 딜레마가 있을 거예요.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응급기관에 갔는데 알고 보니 지역센터나 권역센터 같은 상위 응급실에 가야 하는 경우면 어떻게 하냐, 너네가 책임질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생길 문제 때문에 애초에 대부분이 커버 가능한 그런 규모의 응급실을 선택하는 이유도 있겠어요. 그 119 자체에서. 그런 이유에서 응급기관의 수요는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국가의 지원이나 주요 수입원인 환자 진료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국가에서 제시하는 이런 평가 기준을 지켜야 하고, 그로 인한 시설 유지 보수나 의사, 간호사 인건비는 꾸준히 나가니까
적자를 감당하기 어려우면은 폐쇄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밟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결국 응급의료기관은 축소하고 지역센터를 더욱 늘릴 수밖에 없는 결론이 나오게 되죠. 아니면 권역이나. 실제로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만약 이 통계에 나오지 않았지만 저의 방금 이야기와는 다르게 응급기관에도 잘 배분이 되고 있는데도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은 다음 전략을 고려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자면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오르는 환자들의 수요, 그리고 점점 심해지는 고령화 사회, 고령으로 갈수록 질병 발생 확률이 높아짐에 따라 병원과 가까워지면서 119를 이용하는 빈도 자체도 통계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죠. 이런 폭발적인 수요와는 다르게 현재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이 늘어나는 것은 더딘 상태다. 늘어나는 건 맞지만은 이런 수요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 자체의 규모는 질적으로는 증가한 게 맞아요. 하지만 이런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보기에는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 실정은 아닐까, 아니면은 이마저도 착시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 자료를 추가로 좀 찾아봤습니다. 이거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특수진료실 현황에서 응급실에 대한 겁니다. 통계를 본다면은 물리적인 병상수, 시설들이 승격을 한 부분이 있으니까 질적인 측면에서는 올라갔어요. 그런데 오히려 병상수는 9,174개에서 8,929개로 더 줄었죠. 아마도 1.5m 간격, 그리고 격리실 운영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의 응급실 병상을 조금 줄이고 격리실 운영하다 보니 이런 부분이 조금 영향을 주지 않았나, 그런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어쩔 수 없는 병원마다의 어려운 사정이 있더라도 결과만 놓고 본다면은 현실은 이렇다. 병실 수는 891개에서 927개로 증가했어요. 36개가. 하지만 4% 증가한 것으로 이런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 기준이 2017년 3분기에서 2023년 3분기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이제 당장에 이렇게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정작 물리적인 인프라, 이런 환자들을 수용할 만한 공간 자체는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오히려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119 뺑뺑이는 생길 수밖에 없는 상태다. 물론 언론에서는 이야기하는 이런 문제들부터 119에서 2차, 3차 이송 사유에 들어간 시술이나 수술을 할 만한 의사가 없다.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은 여러 원인들이 혼재해 있어요. 하지만 애초에 물리적으로 환자를 받을 수 있는 공간, 그 인프라부터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제 병목 현상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나갈 차들은 잔뜩 있는데 입구는 여기 하나뿐이니까 이런 상황인 거죠. 차를 환자라고 보고 119 구급차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입구를 응급실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응급실 자체도 지금 환자들의 수요에 비하면은 적다고 볼 수 있고, 응급실 과밀한 문제도 있어요. 큰 대형병 같은 경우에는 응급실 대기 시간이 1시간, 2시간은 기본에, 병상이 없는 경우 그냥 간이 의자에 앉아서 처치를 받고 수액을 맞는다. 그런 문제들도 있으니까 부족하고 없는 인프라에서 애써 응급실에서 응급으로 시설을 임시로 만들어서 응급으로 해결하는 그런 상황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해결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해요? 이제 멈추지 않아도 되는 하이패스를 확대하거나 애초에 도로를 넓히는 그런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죠. 물론 명절이나 이런 대목에 이런 현상이 보통 생기는데 1년에 특수로 잠깐 생기는 것을 대비해가지고 잔뜩 늘리는 것도 문제가 있겠죠. 그럼 해결책은 무엇이냐? 물리적으로 입구를 늘리는 응급실 개수를 늘리거나 기존에 있던 응급실의 규모를 키워서 확장시키거나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 효율과 속도를 개선시키기 위해 업무 시스템을 구축해서 응급실에 환자가 오래 머물지 않게 하는 방법도 있겠죠. 응급실에 입실하면 얼마 만에 환자가 응급실을 퇴실하는가, 퇴실이라면 귀가하는 퇴원도 있을 것이고 입원실로 올라가는 퇴실도 있어요. 그런 것으로 응급실 체류 시간에 대한 평가 항목도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환자들의 상태를 파악하고 입원이나 귀가 처리를 하는 그런 방향을 추가해야겠죠. 하지만 이런 속도전으로 간다면 인력에 대한 소진, 번아웃이 분명히 있을 테지만 간호사는 남아돌 만큼 많이 뽑아대고 지금도 많지만 앞으로 더 많은 간호사를 배출해야 한다. 간호대 증원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번아웃? 아쉽지만 자네 나가게. 우리의 인연은 여기까지야. 말리지 않겠어. 자네 말고도 일할 사람 많거든? 숙련된 간호사. 그거 1, 2년 트레이닝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따라와. 자네 한 명 없다고 그렇게 상황이 뒤바뀌지 않을 거야. 숙련된 간호사라고 했지. 고무장갑처럼 나이 먹고 수면제 없이는 잠 못 자고 허리 아프고 어깨 아프고 어디 하나 고장난 그런 숙련된 간호사 말고 우리는 젊은 5년차. 그런 숙련된 간호사를 원해. 한 부서에 3년 썩히면은 웬만큼 다 커버할 수 있어. 10년차, 15년차, 20년차. 숙련된 간호사가 맞긴 한데 5년차도 우리 입장에서는 숙련된 간호사야. 이걸로 충분해.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어요. 이런 숙련도에 따른 대처도 있을 것이고, 다른 부분에서는 진단에 필요한 어떤 검사들, 그 검사를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냐, 그런 문제도 있겠죠. 실제 한 예시로는 CT 검사를 할 때, 그러니까 조영제를 써가지고 하는 CT 검사가 있는데
그게 신장 수치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크레아티닌 수치가 있어요. 그게 임상병리과에 검사를 진행하게 되면은 수십 분이 걸리는데 최신 기술을 도입한 간이 키트 검사를 하면은 2, 3분 내외 결과가 나와가지고 CT를 더욱 신속하게 찍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존재하기도 해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비급여라 비용이 조금 발생하는 거였는데 빠른 진단이 내려진다면은 빠른 대처와 빠른 입원 처리 같은 그런 문제들로 업무 로딩이 줄어들기 때문에 시간을 더욱 단축시킬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과잉 진료를 하기 위해서 굳이 안 찍어도 되는 CT를 방어진료 목록으로 찍어내면서 업무 딜레이가 생기는 그런 안 좋은 케이스도 있겠죠. 그리고 이 119의 수요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봐야겠죠. 환자를 가려받으면서 외면하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응급실에 왔을 때 경증이면은 이송에 대한 비용을 비급여로 부과를 하거나 중증이면은 급여 처리로 이송에 대한 비용을 조금 낮게 부과하거나 그런 방법을 고려해볼 수도 있겠고요. 물론 실행을 한다면은 아니 사람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 생명권을 이야기하면서 여러 반발에 많은 반대가 있을 거니까 아마 못할 겁니다. 이런 이야기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응급실 진료비 수가 체계에서 보다 상향 조정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페널티를 줘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 119를 택시처럼 이용하는 그런 환자들도 알게 모르게 존재한다는 것. 제 과거 기억으로는 아이가 열이 조금 난다고 일주일에 2번, 3번은 기본적으로 그냥 열이 날 때마다 119를 타고 오는 그런 거의 단골 손님이라 해야 될까요? 이제 응급실에 단골 손님 있는 것도 참 이상하잖아요? 그런 케이스가 한둘이 아니었어요. 지방에 있는 응급실이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페널티를 좀 줘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확대되면은 알아서 수요는 조절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물론 이제 고령이 많아지기 때문에 고령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응급이라 봐야 되겠죠. 같은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결론은 이렇게 꾸준히 오르는 119 구급차 수요에 따라 인프라를 확충하거나 이제 그 수요가 너무나도 가파르게 올라 인프라 확충 속도가 따라가지 못한다면은 이 수요를 조절할 만한 어떤 제어 요소가 필요하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병원은 자선 사업 단체가 아니고 비영리 단체이지만은 그러니까 이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경영을 하는 의료사업에 몸담고 있는 의료사업체이기 때문에 무작정 인력을 늘려라 한다고 해서 인력을 늘리지 않을 것이라는 점. 계산기 두드려보고 이익이 안 난다 하면은 늘려라 해도 늘리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과태료나 처벌받는 게 싸게 먹힌다면은 그거 선택하는 것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물론 리스크가 있더라도 국가 정책을 잘 따르는 병원이 있겠지만 국공립병원 그런 곳이겠죠. 그렇지 못한 병원들이 저는 더 많을 것이라 보거든요. 특히나 병원 입장에서는 푼돈이나 여길 만한 이제 간호사 야간 근무 수당마저도 국가에서 얼마 정도 지원해줬는데 그것마저도 슈킹하는 병원이 950여 개 중에서 절반이 넘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이제 권고가 아닌 의무사항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그 의무사항을 안 지킨다. 1차 적발 시 적절한 수위의 제재를 하고 2차, 3차 상습일 경우에는 징벌적인 제재를 가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이제 힘있고 실행력이 있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닌 환자들, 잠재적 이용 고객들인 이제 국민들을 위한 그런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이번 주제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보고 아니다, 다른 문제가 우선시 해결되어야 한다.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은 어떤 것이 문제인지 그리고 그것이 왜 이 문제보다 우선시되어야 하는지 그런 생각들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